고맙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우리 정우식 사무총장님이 너무 열변을 하셔가지고 제 거를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어쨌든 뭐 시간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0일 동안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가 이제 이틀 전에 입국을 했어요. 지금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 이틀 동안 계속 잠을 지금 잘 못 자서 중간에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이상한 얘기 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데요. 저는 물론 저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울산에서는 시민활동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강의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만 스페인이 실제로 가보니까 자료에는 스페인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이게 유럽 그러면 독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주로 이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걷다 보니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보통 이 북부 산지 쪽을 걷거든요. 산지가 1500m에서 600m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넘으면서 이제 가는데 주변에 온통 풍력 발전기예요. 예, 산지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2010년부터 부지런히 이제 풍력 발전기 설치하기 시작해가지고 전체 재생에너지가 전력 공급 중에서 60% 이상이 재생에너지 차지합니다. 스페인이 벌써. 그리고 전력 중에 풍력이 차지하는 게 약 한 26%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처럼 잉여 전력에 대한 이슈가 거긴 있어요. 거기도 출력 간발이 시작됐고요. 잉여 전력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워낙 땅덩이가 넓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꽂으려면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많이 꽂으면 진짜 다 덮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침 눈 뜨면 산 보면은 산만 보이는 게 아니라 풍력발전이 같이 보이거든요. 거의 일상생활의 소품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가서 보면서. 그래서 하여튼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재의 시대에 맞는 어떤 그 경제 구조나 에너지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가를 열심히 실현하고 있는 그 땅을 저는 40일 동안 걸으면서 계속 봤는데 동시에 한국을 바라보면 참 한숨만 나오는 있는 자원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삼면의 바다라고 우리는 항상 한반도의 특성을 얘기하지만 삼면의 바다 가지고 에너지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할 말이 과연 뭐가 있느냐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 그걸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해상풍력이거든요. 삼면의 바다지만 바다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누적 설치량이 22년까지 자료입니다만 123메가와트예요. 굉장히 창피한 수준입니다. 124메가와트니까 아마 해상풍력 그 설치된 거를 보려면 제주도 가면은 최초로 한 그게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지금 조금 있습니다만 다른 데서는 뭐 거의 볼 수가 없죠. 예. 바닷가만 조금만 벗어나면 다 바닷가지만 바닷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지금 저 자료에 저렇게 나와 있다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이 지금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울산이 부유식 해상풍력을 하게 됐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기 점선 부분 있죠. 저기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점선 부분이 근 한 30년 동안 육상의 폐기물을 전부 다 갖다 버리는 데입니다. 합법적으로 정부가 안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서 잡은 고기에 한동안 그 뉴스에는 그 개에서 뭐 돼지털이 나왔다라든지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버렸던 바다를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활용해낼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환경운동연합의 바다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한번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얘기가 이까지 발전을 좀 했습니다. 예. 그 중간에는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최민식 대표도 뭐 제 친구라서 군이라고 합니다만 최민식 대표도 이제 그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고 그런데 그런 거 아이디어들과 열정이 모여서 지금까지 왔고요.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요겁니다. 제대로만 가면 범위가 울산 그 지역 면적보다는 넓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먼 바다는 대부분 다 해상풍력 부유식으로 해상풍력 발전기가 꼽힐 것이다는 게 이제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건데 중간에 쭉 해서 일직선으로 비어 있죠. 원래 찼었는데 비어 있는 게 뭐냐면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해상교통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한 이후에 지금 벙크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주선이나 다니는 길을 확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식의 그림이 나와서 확정입니다. 이거는 확정돼서 지금 저 상황대로 이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되실 거고요. 그럼 어떤 거냐 도대체 제가 말로만 하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저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제 그 수준의 경기장입니다. 축구 경기장. 축구 경기장을 다 덮습니다. 저 밑에 있는 게 부유체거든요. 지금 위쪽이 하도 높아가지고 날개는 안 보이는데 맨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부유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타워를 꽂고 타워에 이제 터빈 꽂아가지고 블레이드 달아서 하는 게 이제 부유식인데 왜 부유식이냐? 저 밑에 있는 노란 색깔의 새 기둥 저 녀석을 띄우는 겁니다. 저 녀석을 띄워서 바다에 계류시키는 거죠. 로프나 아니면 그걸로 체인으로 계류시키는 건데 기술이 누가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느냐? 울산이죠. 예. 뭐 울산 하면 어딘지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일 텐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일단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뭐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맨 처음 이걸 가지고 설명한다 했을 때 도대체 감이 안 잡힌다부터 시작해서 태풍에 견뎌지냐 뭐 별 얘기를 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 어쨌거나 울산에 설치하게 되면은 지금 민양이라고 중국이 아까 우리 이유진 박사도 그렇고 지금 가장 재생에너지 산업의 이런 발전 속도가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민양이라는 데가 베스타스나 뭐 지멘스 가메사나 다 앞질렀습니다. 앞질러서 16메가와트가 들어가는데 저 블레이드 길이 하나만 가지고 125m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녀석을 공중에 올려서 그 녀석을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들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설치될 터빈이 지금 민양에서 나온 거고 그 높이는 에펠탑 정도까지 이제 비슷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예, 이거 뭐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요 그림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저 녀석이 뭐냐면 현대중공업의 해양 플랜트가 거의 침체돼 가지고 이제 접자라고 할 즈음에 마지막으로 진수시킨 시추선이에요. 시추 구조물이에요. 구조물인데 저게 고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것도 부유식입니다. 시추하는 설비가 저것도 부유체인데 저 녀석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미국 멕시코만까지 끌고 가는데 물어봤어요. 거기는 수심이 몇 메타길래 저걸 가서 계류시켜서 안정적으로 시추하느냐 그랬더니 1km가 넘는데요. 그럼 1km가 넘는 거를 계류가 되느냐 했더니 아니 현대중공업을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예. 그런 거죠. 우리는 가장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저기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쭉 가는 건데 맨 처음에 한 거는 저희가 2018년도에 송철호 시장님 들어오자마자 인수위원회부터 준비했던 거를 이렇게 현실에서 정책화시키면서 쭉 갔습니다. 5개 개발사들하고 MOU를 맺으면서 쭉 갔고요. 그래서 뭐 라이다도 설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2022년 4월 달 21년 말에 거의 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이슈가요. 국내에서는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핵마피아들이 워낙 반대 이런 선동들 많이 했기 때문에 눈치 본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아니 부유식 해상풍력을 기가와트 단위로 한다고? 그걸 발전 사업을 받았다고? 이야, 이건 대단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에서 더 알아주는 하여튼 진기한 풍경이 벌어졌었는데 어쨌거나 상당히 빠르게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철호 시 정부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받아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하고의 협약하고 하여튼 사업도 많이 하고 인재 양성도 하고 쭉 하는데 요거 하나가 좀
공급망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 송철호 시장님이 평소 가진 생각이 해외 개발사들이 와서 이제 뭐 해외 자본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우려도 있어서 당신들 오게 되면 무조건 공급은 울산 걸 최우선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공급망 협회를 만들어서 울산에 있는 기업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조직을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조례상으로 하려고까지 했는데 다음 정권을 계속 승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하여튼 뭐 지금은 많이 좀 침체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예. 요 그림 한번 잠깐만 보시면 영국입니다. 영국의 이제 그 해상풍력에 대한 장기 계획인데 영국은 그 바다가 왕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크라운 에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 영국 왕이 누굽니까? 찰스 아닙니까? 찰스가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는 예,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찰스한테 얘기해서 우리 빌려주세요. 그럼 그래 그 좋은 거네 빌려줄게 하면 이제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지금 장기 계획으로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설치하는데 저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부유식 해상풍력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울산에서 기가와트 단위로 부유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얻는 겁니다. 사업자들이. 그러면서 영국에서 입찰공고 났을 때 전부 뛰어들어서 저기서 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대단히 대규모로 하는 거는 대부분 먼 바다에서 하는 부유식이 대세일 거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그래프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쪽에서 저렇게 대규모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걸 제가 한 거고요. 현대중공업이 그 처음에는 눈치 본다고 해서 그 사업부를 안 하다가 지금은 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 팀도 있고요. 15명으로 구성된 팀도 있고 하면서 지금은 이 그 공식적으로 하려고 자기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 올려왔고요. 예, 전망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자부에서는 한다고는 합니다. 일단 말로는 한다고는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유식 해상풍력 특히 해상풍력의 전부는 산자부가 허가권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는 해수부입니다. 예. 저희가 하려는 울산은 울산이라는 명칭만 붙었지 영해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 시장이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해수부가 자기가 책임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울산 쪽에다 계속 연락을 주는 거죠. 니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했던 건데 송철호 시장님이 뭐 무조건 우리는 한다 그러면서 쭉쭉 밀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된 거고요. 예. 그 부유식 해상풍력이 아까 산업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왜 기가와트 단위로 하느냐? 송철호 시장님도 그렇고 제가 밑에서 특보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사업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측면도 있는데 산업의 핵심은 에너지이고 탄소중립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산업적인 이슈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산업의 전환 에너지 전환이고 산업의 전환이고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뭐 500메가와트 정도 한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나 울산의 그 많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체가 쳐다도 안 봅니다. 그거 뭐 어느 정도 만들면 끝나는 거 그거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가와트 단위로 했고 그게 전 세계의 확산 트리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저런 2000메가면 2기가인데요. 2기가 규모나 4기가, 6기가, 10기가 규모일 때는 저런 공장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건 어디서 나온 자료냐? 저건 베스타스의 일종의 뭐 영업비밀 자료긴 합니다만 지금은 많이 공개를 한다 그래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6기가와트 이상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타워나 나셀이나 블레이드 제조 공장까지도 전부 다 가져오면서 부유체를 생산해서 일관 조립 생산 기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 전환이 가능한 그 정도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획을 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뭐 이게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일괄 생산 체제를 저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일종의 상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터빈 구성은 저렇게 된다. 뭐 저거는 해상풍력이 부유식과 다른 건 아닙니다. 비슷한데 하여튼 뭐
하시고 일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따져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6기가 안 돼서 9기가로 쓰인 이유는 플러스 3기가를 독일에서 더 한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그 다음 정부가 우리 쪽에서 계속했으면 아마 9기가로 넘어갔을 텐데 지금 정부에서는 올스톱 되는 바람에 6기가인데 어쨌거나 9기가 할 때는 15만 5천 명 정도 인력이 이제 필요하다 거고요. 서플라이 체인이 저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부가가치를 계산해 보았더니 저런 식의 부가가치가 나오더라. 숫자가 너무 엄청나니까 현실감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정도냐? 영남권 전세대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영남권 전세대 공급하고도 남습니다. 전기가. 운영관리나 제조조립은 울산에서 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장 가깝고 가장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0년 동안의 일자리와 매출 소득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수출 기지를 할 수가 있다.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완전체로 조립을 해서 그냥 예인선으로 끌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 기존에 해왔던 방식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석유 수출선 끌고 가듯이 못하는 거 없습니다. 예,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그린수소를 지금 그린수소 말로만 하지만 어디서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실증화 사업이 600억짜리가 끝나면서 지금 그린수소가 나오긴 합니다만 소량이고요. 문제는 대량으로 만들려면 대량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대량의 재생에너지가 이 부유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가까운 미래에 보시면 나사가 갖고 있는 풍향, 풍속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는 울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제주 쪽이 가장 좋은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실측을 지금 각 개발사들이 3년 이상의 풍향, 풍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실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 보면 나사가 공개한 바람 이 세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울산이. 그래서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제주가 그럴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 동남아시아만 하더라도 바닷속에서의 이 잠재량이라는 게 엄청나다. 물론 이론적 기술적 잠재량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잠재량이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남은 핵심 과제는 가장 최근에도 노르웨이 개발사인데 노르웨이의 국영회사예요.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 한정 같은 데인데 에키노르라는 데가 저희 개발사에서 750메가와트짜리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기술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두산하고 터빈 계약을 맺어서 지금 가고 있고요. 부유체 하는 거는 삼성중공업하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공을 포스코 ENS랑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끝났습니다. 상호간의 기업끼리는. 계약이 끝났고, 오른쪽의 표가 뭐냐면 입찰가를 이제 입찰 시장을 산자부에서 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 입찰을 붙이는데 거기에 지금 해상 풍력이 아니라 부유식 해상 풍력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500메가와트 내외에 대한 입찰가를 이제 공모를 받습니다.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이 노르웨이 업체인 국영기 업체인 에키노르가 아마 될 겁니다. 될 텐데 저기는 이미 노르웨이에서 부유식 해상 풍력을 30메가와트짜리 운영한 경험이 있고 다시 80메가를 새로 설치했고 그래서 계속 이제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서 울산에서 충분히 자기들은 가능하니까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업체라서 지금 저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가 보이죠? 저가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우동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님 보이는데 왜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권이 바뀌면서 울산의 김두겸 시장은 완전히 속된 말로 쌩까고 있는 거죠. 외면하고 전혀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도와주지도 않고 있고 그거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납작 엎드려서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철호 시정부에서 이루었던 베스타스가 오기로 했거든요. 이면 합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기로 했었는데 철회해서 목포로 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부유체를 만드는 게 현대중공업하고 GIG 쪽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하기로 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군산조선소에서 하겠다는 식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최초의 부유체도
하여튼 그쪽으로 가게 지금은 되는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물론 다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러다가 저희들이 다 이뤄놓은 거 다 뺏기게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민주당 차원에서 다시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던 사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산자부에서는 자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매, 경쟁 입찰 하면서 지금 쭉 가고 있고요. 근데 해수부에서, 도와주질 잘 않습니다. 그래서 해저 지리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저 지리 조사가 해저가 안반으로 됐는지 뭐 뻘인지를 알아야 어떤 식으로 계류할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적극적인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풀렸습니다. 쟤들이 풀어준 게 아니고요. 5개 개발사가 어민들하고 엄청 설득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협조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최근에는 이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 만들 때는 김두겸 시장이 아무런 일도 안 할 때라서 저런 제기를 했는데 저거 만들고 난 다음에 10월 30일인가요? 그때 김두겸 시장이 이제 다시 MOU를 개발사를 했어요. 하겠다고. 물론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만 일단 말로는 하겠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동안 계속 쌩까다가 지금 이제 조금 해보려고는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지금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영국이나 덴마크나 이런 출장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 덴마크가 어촌이었던 데가 한 30만 평 어촌을 야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대규모의 해상풍력 부품이라는 것들을 조립하고 적재하는 기지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거든요. 저런 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영국 지역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게 울산에 있느냐는 거죠. 없습니다. 현대중공업밖에 없는데 현대중공업 야드도 작거든요. 대규모로 하기에는 작습니다. 몇 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울산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배후단지 문제가 앞으로는 이제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송철우 시장님 계실 때 저랑 같이 해서 이제 배후단지를 하려고 항만청하고 얘기하면서 항만공사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매립하고 이런 것들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다 위화무에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항만 시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콘퍼런스 조성 안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위화무에 돼버렸습니다. 요거는 울산에서 마지막 남은 약한 장생포를 모르겠는데 고래 박물관이 있는 장생포인데 거기에 저 정도 분량이 남아 있길래 저것만이라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저거는 제가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예비후보 나가면서 공약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저런 식의 그림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징성만이라도 최소한 만들면서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안 됐고요. 지금 다 안 된 거고요. 핵심 조건은 이제 기업체끼리 가고 있는 거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지 않는 한은 갈 겁니다. 근데 언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어차피 뭐 탄핵 얘기가 아주 뭐 다반사로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바뀌긴 할 겁니다. 바뀌긴 할 거니까 간다고 보고요. 간다 했을 때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워낙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저 녀석을 감당해낼 배후 제조기지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왼쪽에 보시면 그냥 알아두세요. 목포 가시면 저 화원산업단지라 그래가지고 약 한 30만 평 정도가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SK의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빨리 해상풍력이 앞으로 될 걸로 보고 지금 없던 자리에 야드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예, 저게 한 50만 평쯤 됩니다. 조성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동조선소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예. 부유식만 하더라도 상당한 물량이고 앞으로 그냥 고정식도 많을 텐데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조족지열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향후에 100만 평 내외의 부지가 필요하다. 이걸 산업으로 키우려면. 그러니까 발전사업 허가받고 가게까지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느냐는 배후단지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는 울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울산에 이어서 제주에 그 잠재할 수 있는 잠재량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출하고 이러려면은 100만 평 정도는 가져야 이걸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저는 이제 저거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이 초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생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뻘짓을 했죠. 동해 뭐 고래 뭡니까? 무슨 탐사 고래 뭐 대왕고래입니까? 예, 대왕고래에서 지금 뭐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가 저희 구역이잖아요. 구역인데 여기가 150에서 200m의 대륙붕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요 경주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 해저가 그걸 대륙 사면이라고 그러는데 낮아지다가 포항 근처 가면 완전히 낮아져요. 그리고 그 낮아지는 게 요 어딥니까? 이제 울릉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게 얼마큼 낮아지느냐? 1km까지 낮아져요. 1km까지. 상당히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륙붕이 발달해가지고 한 100m, 150에서 200m 되던 게 이 윗부분으로 가면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 경제성이 여기서도 확보가 안 되는데 여기를 지금 당장 어쩔 수는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저 잠수함 사령부 쪽하고 만나고 다 합니다만 지금은 뭐 군작전 기물은 아니라서 그쪽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도 모릅니다. 어떤 어느 나라 잠수함들이 오고 있는지 깊은 바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쉽지가 않다고 잠수함 때문에. 하여튼 여담입니다만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 울산을 둘러싸서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저기는 뭐 뻘짓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안 나오긴 할 텐데 석유 나온다고 지금 뻘짓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뭐 부는 바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의 핵심인 에너지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산업을 전환시킬 것이냐의 핵심 키포인트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